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 황교안 대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 대행의 출마는 자신의 사표를 자신에게 제출하는 꼴이 될 거라며 말이 안 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비상시국인 만큼 황 대행만이 해결할 수 있는 국회적 문제가 있다면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미 황 대행을 사실상 대권주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황 대행의 다음 행보는 그래서 주목 대상입니다. 특히 과연 헌재 소장을 임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아젠다 자체를 뒤흔들 요소가 됩니다.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는 헌재 소장의 국회 인준은 어차피 불가능하죠. 하지만 헌재 소장 임명 카드를 꺼내는 순간 정해진 법적 절차를 소화하는 데만 2달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인준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 카드를 꺼낸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그 목적은 헌재 판결의 지연이 되겠죠. 그렇게 3월 13일을 넘긴 후부터는 헌재 판결은 사실상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첫 정치를 그렇게 꼼수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오늘부터 황대행의 선택 매일 주목하겠습니다. 김호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해롱되는 날인 거 아시죠? 네. 목요일이죠. 네. 오늘도 다소 해롱되더라도 안 그래도 제가 발음이 잘 새는 사람인데 뭉개지고 아주 안 좋아요.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때 유난히 발음이 샌다. 바로 지적을 해주세요. 아, 예. 네. 고쳐지진 않을 겁니다. 네. 자, 우선 반 전 총장 최소한 2월 말 3월까지는 갈 거라고 늘 생각했고 네네. 뭐 안주하리라고 생각한 정치권 인사들은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들 어렵다 정치라는 게. 그리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할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으면 완주하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빨리 다 건들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기자들도 전혀 생각을 못해서요. 어제 기자회견 공지 10분 전에 나왔고요. 설마 그게 그런 기자회견일 거라고는 다들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그 여러 정당들을 방문하고 정의당까지 방문했잖아요. 실제. 네, 그렇죠. 30분 전에 정의당 방문했었습니다. 실제 그 사무실 확장하느라고 실제 그 사무실 확장하는 공사하고 있었대요. 예, 어제 여의도 사무실 계약도 했었고요. 네. 곧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랜선 깔고 있었다. 네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대부분 그러니까 측근들도 몰랐던 거죠. 예, 네.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부인, 예. 그리고 반기호 씨가 예. 같은 날 관뒀단 말이죠. 사퇴 회사를 본인이 고문으로 있던 회사를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지금 대선 불출마하니까 너도 관둬해서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족은 미리 알았다는 거죠. 당연히.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가족 내부에서는 이미 결론 낸 상황이었던 거죠. 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성으로는요,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 논평들이 나올 것이고,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올 텐데, 저는 이 사건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죠. 반기문 전 총장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풀 수도 있어요. 캐릭터를 분석한다는 네, 측면인가요? 그렇죠. 예. 또는 뭐, 사실 이런 대선 후보에 나서면 여러 가지 선택,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택 앞? 이거는, 정치 용어는 아니지만, 그리고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선택을 하라는 압력, 이런 용도로 차용했습시다.
선택압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가족들로부터도 여보 더 이상 하지 마. 형님 그거 꼭 해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가야 돼. 그런 선택압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 중에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기존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으로부터 선택압도 있었겠죠. 당연히. 네, 새누리당 쪽이요. 예, 새누리당. 우리한테 와야 된다. 아니면 우리한테 안 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당연히 있었겠죠. 멀뚱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측근 라인이라고 하는 외교 라인의 선택압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선배님 뭐 등등. 세 번째로는 비박 라인이라고 불러야 되겠나요? 이제 MB. 예, 예. 예. 그런 라인의 선택압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에 들어와야 돼. 뭐 등등. 외교 라인은 독재적으로 가야 됩니다. 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예. 이렇게. 그리고 애초에 이제 친박 라인의 대표 선수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는 외교 라인이 득세했다고 볼 수 있죠. 지지율이 있는 보수부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자석처럼 끌어들일 테니까 그래서 측근들은 외교 라인이 득세하다가 1일 1실수라고 불리는 예, 1일 1일 구설, 1일 1일 네. 실수. 예. 첫 일주일간의 행보 이후에 급격히 외교 라인들이 힘을 잃고 이제 MB 라인이 득세를 하여 결국은 바른정당으로 가는 수순 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쪽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건 어제 포탈의 불출마 선언 기사와 함께 바로 밑에 새누리당의 충청 계열 의원들이 곧 탈당할 것이다. 반기문 합류하기 위해서 기사 같이 떴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굉장히 위기 상황이 오는 거죠. 안 그래도 절반이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 충청권까지 떨어져 나가고 급격히 새누리당이 가진 위상이 추락하게 되는 그런데 결국 그렇게 경합을 벌이다가 친박의 선택압, 그다음에 외교라인의 선택압, 비박의 선택압. 저는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친박의 승리라고 보는 겁니다. 네. 1라운드 탄핵 국면에서 비박이 이겼다면 반기문을 놓고 벌어지는 대선에서에서 첫 번째 라운드는 새누리당에서 왔던 선택압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선택압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2라운드는 친박의 승리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새누리당이 대단히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전국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황교안 대행. 네네. 황교안 대행이 저는 그전에는 황교안 대행을 통해서 특검의 연장 가능성도 일부 있고 일부 적지만 그리고 특히 헌재 소장의 임명 또 가능성이 그러니까 하지 않을 가능성 할 가능성 말고 한다면은 무조건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3월 13일 이전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폭풍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황교안 대행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헌재 소장 임명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1번 주자가 아니라 차기를 노릴 수 있는 상황, 개인적인 네. 욕심이 있다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묶여가지고 같이 몰락하고 싶지 않다는 그래서 헌재 소장을 임명하는 위험수는 두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 1번 주자가 되면 이제 본인이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느리는 거예요. 최대한. 본인의 지지율이 그만큼 상승할 정도로 몇 개월간 느려야 되는데 지금 변호인단이 하고 있는 방법들은 잘 안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합법적으로 헌재 소장 임명을 통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지연시키는 그러니까 헌재 소장 임명할 테니까 8인 체제 기다리라 이거죠. 판결 내리지 말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 과정을 물론 인정 안 하겠지만 네네. 절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한 달, 두 달도 걸릴 수 있거든요. 예, 씨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특검 연장은 황교안 총리의 특검 연장은 날아갔고 그건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그리고
헌재 소장 임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아수라장이 될 수 있어요. 아수라장이. 그러자면 지금은 당장 불리하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기사를 좀 해보십시오. 헌재 소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기사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논란 중. 논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1라운드 승리했다고 보는 거예요. 몇 라운드가 있을 텐데 대선 과정에서 1라운드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본인들이 가한 선택 앞이기 때문에 다른 일도 있겠지만 이제 황교안밖에 안 남았으니까 황교안이 일본 주자 아닙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할 텐데. 네, 그렇죠.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원래 대선 주자 1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당에서 판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욕심들이 막 생기고 자신 있게 나올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도 지금 더듬더듬하는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하여튼 황교안 대행의 다음 행보 대단히 중요하다. 황교안 대행이 이제 바로 2위가 되겠죠. 네, 실제로 어제 JTBC가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황교안 총리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기 가장 이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대선 후보는 저는 안철수 전 대표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물론 안철수 전 대표도 지지율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네네. 반기문 전 총장이 가지고 있던 지지율이 쫙 분산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표를 나눠 가질 텐데 왜 제가 안철수 전 대표가 이 구도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진다고 보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보수 진영과의 후보와도 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 연대했을 때 가지는 예를 들어 반기문 대통령, 안철수 책임총리 혹은 안철수 대통령, 반기문 책임총리 어쨌든 그런 1+1 전략을 대선 옵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막판에 변수로. 근데 지금은 정말로 단독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대단히 안철수 전 대표는 좋아할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본인은 1대1이라고 계속 주장하죠. 그러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무서운 지점은 보수 진영과 연대였는데 그러면 남아야 있는 보수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황교안 대행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두 분 정도가 유력한 연대 대상인데 두 분 다 새누리당 혹은 새누리당 출신이기 때문에 선을 이미 그었단 말이죠. 호남의 정서 때문에. 그 손을 잡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정권 연장을 한다고 정권 교체라고 주장하기에는 연대 대상으로는 쉽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타격을 입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대선 구도를 짜는 데 있어서.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네요. 큰 변수가 발생했어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이제. 네. 다시 판을 바라봐야 된다. 다음 뉴스를 급하게 전해주십시오. 네, 미얀마 관련된 뉴스입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해 7월 K타운 프로젝트 답사로 미얀마를 방문했다라는 보도인데요. 답사를 떠난 당시는 한국과 미얀마 통상장관 회담이 열린 시점이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컨벤션 센터 건립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최순실 씨가 이제 해외 국가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개입을 했다는 정황인 거죠. 네. 직접 미얀마까지 간 거죠. 답사를 한 거죠. 예. 본인이 해먹을 곳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요. 지난해 7월 초에 또 안종범 전 수석도 청와대에서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과 미얀마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는 K타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이후에 안 전 수석은 코이카를 동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실제로 김 이사장이 미얀마 현지로 갔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이권을 챙기는 사업에 안종범 수석과 청와대가 나섰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는 해외 사업이니까 코이카를 직접 동원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대통령이 미얀마에 방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죠? 예, 그렇죠. 실제로요. 회의에서 계획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허. 정만기 당시 산업비서관에게 최순실 씨 차명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대표가 이런 요구를 하는데요. K타운 기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얀마 순방 날짜를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원래 순방 날짜가 있다가 취소됐군요. 다른 이유로.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되면서요. 순방도 검토되다가 멈춘 겁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참.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지들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방의 이유가 단순히 그 국가와의 교류를 넘어서는 최순실 이권이 있는 순방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 관점에서 다시 다 순방들을 다 짚어볼 필요가 있고, 저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제 개성공단 얘기도 그렇게 예. 그 아프리카 지역의 개성공단 대체공단 검토를 위해서 실제 아프리카 3국을 방문했던 케냐 이디오피아를 개성공단 대체공단으로 개성공단 폐쇄돼서 나온 업주분들을 데리고 통일부가 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 앞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와 유재경 미얀마 대사의 인연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정유라 씨 특혜 대출 의혹이 있는 이상화 KBB 하나은행 본부장이 소개했다라는 특검의 조사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연결된답니까? 네. 프랑크푸르트로 연결되겠네요, 당연히. 예, 맞습니다. 독일인데요. 네. 유재경 미얀마 대사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 유럽 판매 법인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화 본부장도 독일에서 근무했는데요. 두 사람은 고려대 유럽 교유에서 활동을 하면서 친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혜 대출 정유라 씨에게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독일 KB 하나은행 본부장 이분 귀국하셨고 그 위에 승진의 승리를 그렇죠. 거듭했다고 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이분이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알던 사이다 교우에서. 네네. 예. 제가 어제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연결고리로 하는 틀림없이 누가 추천했을 것이다. 나왔습니까 뉴스가? 당연한 건데 저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이제 특정된 거군요. 하나은행 본부장이었던 분. 예, 이상화 본부장 이름은 안종범 수첩 다이어리 수첩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름이요. 그렇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남은 문제는 김인식 코이카 사장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프랑크푸르트에 근무한 적이 있다. 이 연결고리는 물론 프랑크푸르트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제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잠시 후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대목을 여쭤보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거기서 고리가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후에 인터뷰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미얀마 대사 외에도요, 각종 재외 공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이탈리아, 베트남 대사 인선에도 최 씨가 관여한 의혹이 나와서 특검이 수사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베트남 대사가 첫 번째죠? 네. 2013년에 임명됐었습니다. 전대주 대사라고요. 아니, 제 말은 처음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보도가 나오고 문제 제기됐던 것은 베트남에 있는 김재천 주 베트남 영사가 현직 외교관 신문으로 놀랍게도 공익 제보를 했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아들 장승호 씨, 장시호 지금 구속돼 있는 장시호 씨의 오빠죠. 그렇죠. 예, 이 오빠하고 관련해서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이권을 가져가는 하는 뒷일을 이 대사와 총영사가 하였다라고 하는 폭로가 있었죠. 이분을 잠시 후 인터뷰합니다. 네, 누군지 밝히셨군요. 곧 인터뷰하니까요. 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목 정도. 네. 야권도 블랙리스트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조윤선 장관이 여권도. 죄송합니다. 여권도 블랙리스트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건데 조윤선 당시 수석이 다이빙벨에 대해서 성토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그러니까 좌석 사재기하고 별점 테러한 다음에 그 여당 의원들한테 다이빙벨을 공개적으로 성토해달라 요청했다. 예. 그리고 실제 성토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김영한 전 수석 다이어리에도 관련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목 하나 정도 더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재 증인 15명을 대통령 측에서 더 신청했습니다. 또다시. 예, 심지어 못 찾는다고 했던 안봉근 비서관도요,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도 못 찾는다 그랬는데 예. 이 전략의 일부였던 거죠. 이제 받지 않을 수 없는 증인을 마지막에 던지는 거죠. 이 사람도 안 받을 거야. 어떻게든 지연시키려고 했던 그런 전략의 일환이고, 여하간 이 친박 진영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헌재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한다. 예,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그 목적은 헌재 판결의 지연이 되겠죠. 그렇게 3월 13일을 넘긴 후부터는 헌재 판결은 사실상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첫 정치를 그렇게 꼼수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오늘부터 황대행의 선택, 매일 주목하겠습니다. 김호준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해롱되는 날인 거 아시죠? 네. 목요일이죠. 네. 오늘도 다소 해롱되더라도 안 그래도 제가 발음이 잘 새는 사람인데 뭉개지고 아주 안 좋아요. 예, 오늘 같은 날은 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때 유난히 발음이 샌다, 바로 지적을 해주세요. 아, 예. 네, 고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우선 반 전 총장 최소한 2월 말 3월까지는 갈 거라고 늘 생각했고, 네네. 뭐 안주하리라고 생각한 정치권 인사들은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들 어렵다, 예, 정치라는 게. 그리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할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으면 완주하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빨리 다 건들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기자들도 전혀 생각을 못해서요. 어제 기자회견 공지 10분 전에 나왔고요. 설마 그게 그런 기자회견일 거라고는 다들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그 여러 정당들을 방문하고 정의당까지 방문했잖아요. 실제. 네, 그렇죠. 30분 전에 정의당 방문했었습니다. 실제 그 사무실 확장하느라고 실제 그 사무실 확장하는 공사하고 있었대요. 예, 어제 여의도 사무실 계약도 했었고요. 네. 곧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랜선 깔고 있었다. 네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대부분 그러니까 측근들도 몰랐던 거죠. 예, 네.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부인, 예. 그리고 반기호 씨가 예, 예. 같은 날 관뒀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 황교안 대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 대행의 출마는 자신의 사표를 자신에게 제출하는 꼴이 될 거라며 말이 안 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비상시국인 만큼 황 대행만이 해결할 수 있는 국회적 문제가 있다면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미 황 대행을 사실상 대권주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황 대행의 다음 행보는 그래서 주목 대상입니다. 특히 과연 헌재 소장을 임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아젠다 자체를 뒤흔들 요소가 됩니다.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는 헌재 소장의 국회 인준은 어차피 불가능하죠. 하지만 헌재 소장 임명 카드를 꺼내는 순간 정해진 법적 절차를 소화하는 데만 2달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인준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 카드를 꺼낸다면 회사를 본인이 고문으로 있던 회사를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지금 대선 불출마하니까 너도 관둬해서 하루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족은 미리 알았다는 거죠. 당연히.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가족 내부에서는 결론 낸 상황이었던 거죠. 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성으로는요,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 논평들이 나올 것이고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올 텐데 저는 이 사건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죠. 반기문 전 총장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풀 수도 있어요. 캐릭터를 분석한다는 네, 측면인가요? 그렇죠. 예. 또는 뭐 사실 이런 대선 후보에 나서면 여러 가지 선택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택 앞 이거는 정치 용어는 아니지만 그리고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선택을 하라는 압력 이런 용도로 차용했습시다. 선택압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가족들로부터도 여보 더 이상 하지 마. 형님 그거 꼭 해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가야 돼. 그런 선택압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그 중에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기존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으로부터 선택압도 있었겠죠. 당연히. 네, 새누리당 쪽이요. 예, 새누리당. 우리한테 와야 된다. 아니면 우리한테 안 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당연히 있었겠죠. 멀뚱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측근 라인이라고 하는 외교 라인의 선택압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선배님 뭐 등등. 세 번째로는 비박 라인이라고 불러야 되겠나요? 이제 MB. 예, 예. 예. 그런 라인의 선택압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에 들어와야 돼. 뭐 등등. 외교 라인은 독자적으로 가야 됩니다. 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네. 이렇게. 그리고 애초에 이제 친박 라인의 대표 선수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는 외교 라인이 득세했다고 볼 수 있죠. 지지율이 있는 보수부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자석처럼 끌어들일 테니까 그래서 측근들은 외교 라인이 득세하다가 1일 1실수